원가를 기록을 하고 나중에 팔릴 때 그 구입 가격 기록했던 게 팔리니까 걔를 매출 원가로 적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바코드 없던 시절. 계좌이체 같은 거 없다. 라고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알고 계시죠?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사온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가 후입선출법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평균법이라고 출제하거나 가중평균법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평균법 또는 가중평균법 이렇게 출제해요. 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원래 평균이라는 게 더해서 나누기 때문에 더할까에 나눌 중자 쓰거든요. 같은 말 같은 말 앞으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게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 있고 실제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용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기록법은 물건을 사올 때 하고 팔 때 둘 다 기록해야 하네요. 계속기록법은. 둘 다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판매할 때마다 우리 평균 단가를 알아야 돼. 맞죠? 판매할 때마다, 아니, 우리가 판매할 때마다 매출 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팔릴 때 우리가 기록을,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당연히 구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가지고 매출 원가, 평균을 내가지고 구입 단가의 평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사올 때마다 계속 내죠. 그럼 내니까 평균이 계속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록법의 평균법을 이동평균이라고 해요. 이동평균. 평균이 무빙을 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그럼 실지재고조사법 있죠? 실지재고조사법은 4월 땐 기록합니다. 근데 팔 때는 기록 안 해요. 맞죠? 팔 때 기록 안 합니다. 그 말인즉슨 팔 때 기록 안 하니까 살 때마다 평균을 낼 필요가 없어요. 팔 때 안 적으니까 모타로 살 때마다 평균을 내. 맞죠? 그래서 얘는 평균을 어떻게 내냐면 그냥 실질재고서법은 기말에 실제로 참고 들어가죠. 실제로 기말에 참고를 들어가기 전에 평균을 한 방에 두드려 패고 들어가요. 그럼 평균을 한 방에 두드려 패는 평균법이다라고 해서 총자를 쓰는 겁니다. 한 방에 총 낸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지재고조사법의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가끔씩 말장난 둘을 바꿔서 장난치거든요. 네, 이해가 돼야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비교도 은근 많이 내죠. 보세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중에 뭐를 더 많이 써요? 대부분 회사가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쉽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쓴다를 대체적으로 일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쓴다라는 걸 불일치.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재고자산의 시가를 반영한다. 자고 여기서 재고자산은 남아있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산이 현재의 시가를 잘 반영하냐 못하냐라는 뜻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현행원가하고 시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둘 다 같은 말? 같은 말입니다. 현행원가의 뜻이 뭐냐면 현행원가 말 그대로 내가 과거에 구입했던 물건 있죠.
과거에 구입했던 물건을 지금 가격으로 산다면 줘야 되는 가격을 현행원가라고 회계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죠. 지금 구입 시 시가.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럼 남아있는 게 시가를 잘 반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보세요. 이렇게 잘 보실게요. 뭐냐면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하면 자, 내가 처음에 물건을 100원에 구입했대 상품을 100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상품을 그 다음에 200원에 구입했대요. 지금 순서예요, 순서. 구입 시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뭐가 먼저 팔려요? 만약 하나가 팔린다면 100원짜리가 먼저 팔리죠. 근데 우리 지금 팔린 거 봐요? 남은 거 봐요? 남은 거 보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니까 남아있는 건 최근에 산 게 남아있어요. 그럼 최근 게 남아있으니까 시가를 잘 반영하죠. 이거 잘 반영해요. 논리도 따라오셔야 논리적으로. 그리고 생각 더 하시면 안 돼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슷하다라는 건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반영한다는 건 100%다 반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나마 최근 거 반영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200원짜리가 먼저 팔리죠.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예전에 샀던 재고가 남아있어요. 예전에 꽤 남아있다라는 건 최근의 시세를 잘 반영 못하는 거죠. 여기 예전 꽤 남으니까 남아있는 게 시세를 잘 반영 못하잖아요. 되셨어요? 이렇게? 오케이. 얼마나 쉬워. 그죠? 자, 다음에요. 자, 이제 수익과 비용의 대응 여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에서의 판매에서 수익은 매출이고요. 재고자산을 판매했을 때 비용은 매출 원가입니다. 즉 매출과 매출 원가의 시기가 적절하게 대응돼요. 여기서 적절이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냐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품을요 무조건 300원에 판대요. 이렇게 사온 상품을 무조건 300원에 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300원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매출 300원에 파니까 그럼 당연히 수익은 지금 파는 거니까 지금 수익이 현재 수익입니다. 그럼 당연히 현재 수익에 현재 비용이 대응돼야 그나마 적절한 거지. 현재 수익에 과거의 비용이 대응되면 그건 시기가 부적절한 거예요. 생각 멈추세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기는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통제해요. 유일하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이 사례에서 얼마 주고 사온 상품을 300원에 파는 걸로 봐요. 그렇죠? 100원 주고 사온 걸 300원에 파는 걸로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선입선출법에서 매출 원가는 얘가 돼. 선입에서 이게 선입선출법에서는 매출 원가가 10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사온 100원짜리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예전 게 비용이니까 수익 비용이 대응이 잘 안 돼요. 부적절.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전 게 비용이 되니까. 그렇죠? 예전에 사온 게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팔렸을 때. 근데 후입선출법은 얼마 주고 사온 걸 300원에 판 걸로 봐요. 그렇죠? 200원 주고 사온 거. 200원 주고 사온 걸 300원에 판다라고 보는 거니까 후입선출법에서는 뭐가 비용이 돼요? 가장 최근에 사왔던 걸 300원에 파는 걸로 보는 거니까 수익도 현재, 비용도 최근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적절하다라는 거, 그나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 자, 나 요거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뭐냐?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우리 단가 결정 방법, 이거잖아. 아까 했던 선입, 후입, 이동평균, 총평균, 얘네들의 부등호 비교하는 거. 하고 여기서 보실 건 자산 금액, 이익, 매출원가요. 질문.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입니다, 비례.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익이 올라가면 이익이 어디로 가죠? 회계 1급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하고 자본은 비례관계예요. 여기가 무조건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자본은 뭐 빼기 뭐예요? 그렇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본이 오르려면 자산이 올라야죠, 여러분들. 했죠? 그러면 당연히 자산하고 이익도 비례관계가 맞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산과 이익은 비례. 자, 근데 2번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말로. 여러분, 자산하고 비용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학원에 오시면서 뭘 써? 쓸 때 현금과 같은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당연한 거,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로 따져 소모품. 내가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다가 쓰면 소모품이란 자산 까면서 비용 증가시키잖아요. 당연한 거, 이건. 그래서 자산과 매출원가 비용이죠. 비용은 반비례다라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자고로. 됐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재고자산 설명해 볼게요. 물가 상승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면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적는 건 사온 순서입니다. 똑같이 100원 주고 샀고 200원 주고 샀고 300원 주고 샀대요. 지금 사온 순서 적은 거 똑같이 사온 순서. 자, 이 중에서요. 뭐만 볼 거냐면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비용은 반비례, 자산과 이익은 비례니까 자산 쪽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비례 반비례로 부등호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하는 거 눈 오는데요? 쓰레기요, 쓰레기자. 저기 유용한 정보의 제공. 물가 상승이래. 자,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에서 두 개가 팔렸대. 그럼 선입선출법에서는 100원이 먼저 팔리고, 그 다음 200원이 팔리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최근에서 300원짜리 남아있죠.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게 가장 비싼 재고가 남아있죠. 300원짜리.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반대로 호입선출법은 300원이 팔리고, 그 다음 200원이 팔리잖아요. 후입선출법에서 남아있는 건 옛날에 샀던 가장 싼 재고가 나와있죠. 100원짜리가. 이건 쉬워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선입선출법이 자산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이 자산이 가장 작아요. 이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이제 평균법 받아들이셔야 돼. 평균법은 회계 1급 때 배웠던 지식까지 해보세요. 선생님 아마 알려줄 거예요. 아니면 회계 2급이나. 자, 뭐냐면 우리가 총평균법 있죠.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사올 때만 기록해요. 그리고 팔 때는 기록을 안 해요. 안 하고 창고를 들어가서 평균 내요. 창고를 들어가기 전에 내요. 들어가기 전에 내요.
그럼 제가 지금 2개 팔렸다라고 했었지만 장부에 적어요, 안 적어요? 실질적으로 안 적어요. 안 적고 창고를 들어가기 전이면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균 내겠죠. 맞죠?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 200원이에요. 이렇게 200원으로 평균 내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몇 개 있을까요? 1개 있겠지. 그럼 남아있는 1개도 200원짜리가 남아있고, 팔린 2개도 200원짜리가 2개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린 거든 남은 거든 똑같은 평균으로 남아있고 팔렸다라고 보는 게 총평균이에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들 다시 회계 1급 복습하시면 됩니다. 세무 2급에서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총평균.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는 여러분 기본적인 거 빼고. 알죠? 너무 쉬운 건 빼고. 자, 마지막 이동평균. 그럼 여러분들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사올 때마다 평균 계속 내는 거죠. 사올 때마다. 그러면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100원 주고 사올 때 100원 가지고 평균 돼요. 여기는 논리적으로 따라오시는 거지 숫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원 주고 사올 때 다시 100원과 200원으로 평균 또 냅니다. 그 다음에 300원 주고 사올 때 100원, 200원, 300원으로 평균 또 내요. 구입할 때마다 평균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균에 많은 영향을 미친 금액은 100원이에요, 200원이에요? 100원, 100원은 3번 들어가죠. 1번, 2번, 3번. 200원은 1번, 2번. 맞죠? 그래서 평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숫자는 100원이 200원보다 좀 더 많은 영향을 줘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평균이 좀 더 100원에 가깝게 있겠죠. 200원보다는. 그러면 평균이 좀 더 100원에 가깝게 있으니까 팔렸을 때 100원에 가깝게 팔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팔린 거, 남은 거 자산이니까. 그럼 남은 건 200원에 좀 더 가깝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대략 총평균법보다 일반적으로 크다라는 거 설명하고 싶어서. 논리적으로.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되시면은 제가 회계 2급 때 배웠던 영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릴 테니까 거기에서 증명하고 있을 거야. 물가 상승할 때 보시거나 난 귀찮다 세무 2급 열심히 할래요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 이, 총, 후 요 순서대로 가요. 자, 그럼 이익 비례죠, 비례. 비례니까 부동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원가 반비례니까 부등호 거꾸로. 반대로 후입선출법이 가장 매출원가가 커요. 선입이 작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건 물가가 상승할 때잖아요. 어떻게 장난칠까요? 하락. 그럼 이때는 부등호를 다 돌려야지. 그러니까 제발 이 부등호만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물가가 상승 시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락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알죠? 자,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훈민정음 방법이에요. 네. 자음.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자음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외우실 때는 자음 순서대로 자산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익 비례, 그 다음에 비용 반비를 푸시면 되겠죠? 자, 하나 풀고 여러분들 마무리 할게요. 자,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은요. 어, 18페이지네, 18페이지. 숙제 유인물이라고 할 거. 요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생긴 거요. 있죠,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어디냐? 유인물 8페이지.
18페이지에 6번 있죠? 18페이지에 6번하고 9번 한번 해보세요. 18페이지에 6번하고 9번? 18페이지 아니에요? 17이에요? 아, 17페이지에 6번하고 9번이 죄송해요. 17페이지에 6번하고 9번. 네, 유인물 잘못 나눠드렸나 그러면? 유인물 잘못 받으신 분 계세요? 오늘 유인물 받으신 분 18로 돼 있죠? 네. 잘못 나눠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다시 나눠드릴게요. 죄송해요. 다시 나눠드려요. 몇 분이었죠? 두 분이었죠? 네, 죄송. 맞나? 맞다. 여기 죄송해요. 이걸로 가자. 나머지 잘못된 거 반납 좀. 네, 버릴게, 그냥. 괜찮아. 안 주셔도 돼요. 저 버릴 거라. 네. 혹시 잘못 나눠드린 거 주셔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아, 오케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자, 6번 몇 번이에요? 일단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 6번. 그죠? 물가 상승이에요. 그 물가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여기 재고 생각해. 선이 총후 재고 자산이 요거랑 이거 비례잖아. 요거 상품 자산 이익 상품 자산. 맞죠? 그럼 선이 총후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할 때. 예. 그럼 선입이 후입보다 크다 맞네. 2번 맞고. 맞죠? 그 다음에 3번. 비례관계니까 선입이 후입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선입이, 아니죠. 크지. 선입이 크잖아. 자산이 가장. 4번이 답. 오케이? 1번 어떻게 보면 돼요? 매출원가는 반비례니까 후총 이후. 후총 이선. 반비례니까 후총 이선이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이 작은 거 맞네. 반비례니까 후총 이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은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왜? 후입선출법은 남은 게 예전 게 남아있잖아. 예전 게 무슨 현행 가치야.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파니까 남은 건 예전 게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거 3번은 그냥 무시. 그 다음에 4번 맞는 표현에서 일단 1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3번은 무시. 자,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숙제 좀 내겠습니다.